센터고요. 네. 네. 자, 문화감상관 2014년 목표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술관입니다. 갔는데 모르면 일단 생겼다 치고요. 생겼다 치고 갔는데 모르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자, 그래서 올 한해는 어떤 진시나 미술관 가도 정말 당당하게 주눅 들지 않게 그림을 감상하고 또 그런 걸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미술 감상부터 먼저 볼게요. 보통 서양 문명이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이집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이제 뭐 헬레니즘 문화부터 뭐 시작을 얘기를 보통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헬레니즘 문화가 이집트한테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집트 미술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이집트는 특히 벽화가 아주 유명한데요. 자, 여기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독특한가요? 뭐든지 얘기하십시오. 미술은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장난이고 얼굴이랑 가리는 신발인데 그치. 저거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렇죠? 맞죠? 지금 얘기 되게 잘했습니다. 자, 여기는 얼굴 옆면이죠? 그 다음에 눈은 정면이죠. 그 다음에 이 상체는 정면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측면이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벽화를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림 실력이 없어서. 그림 실력이 없었어요. 자, 이게 기원전 한 3000년, 2000년 전의 그림인데 기원전 15,000년 전의 그림입니다. 이게 유명한 스페인에서 발견된 알카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이게 소를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소 이만큼 그릴 수 있나요? 이 정도로 그릴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잘 그렸지 않나요? 아닙니까? 그릴 수 있구나? 이 정도? 야, 기원전 15,000년이면 도대체 지금 몇 년 전이야? 지금이 서기 몇 년이야? 2014년. 그럼 2014년은 기원전 6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 15,0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1714년. 상상은 초월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왜 이렇게 유치하게 그렸을까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다. 아닙니다. 벌써 기원전 15,000년 전에 이 정도로 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잘 그렸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 그림보다 잘 그릴지 모르겠지만 쌤보다는 훨씬 잘 그린 거예요. 훨씬. 쌤이 진짜 미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그림을 더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네바의 정원이라고 하고요.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석이고요.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아니면 뭐 식량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서 있네. 그리고 옆으로 누워있네. 그 다음에 그림 잘 안 보이죠? 자, 여기는 뭡니까? 오리, 여기는 물고기, 그 다음에 위에서 연못을 바라봤는데 이건 뭡니까? 연못을 어떻게 봤나요? 어느 방향에서 봤나요? 위에서 봤죠. 그런데 얘는 어디서 봤어? 이렇게 봤죠. 측면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오리는 측면으로 보고 연못은 위에서.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그랬어요? 못 그려서. 처질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못 그려서 말고 다른 의견은 없나요? 저요? 도식으로 남자들이 누구 있어요? 신이 본다고 생각해. 소름 끼쳐. 좀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한 90%. 가입 변신.
여기는 시점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 맞지? 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표현하려면은, 자, 그림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죠. 2차원인데, 2차원이면은 한 면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2차원 그림 안에 다각도의 시선과 관점을 가진 것들을 싹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름 완전하게 인간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특징이 뭐냐면은 아름다움의 추구가 아니고 바로 완전성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안에 모든 시점과 관점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까요? 그래서 이렇게 봐. 눈은 옆에서 봤을 때가 더 잘 보여 아니면 정면에서 봤을 때가 잘 보여? 정면. 그 다음에 얼굴은 옆면 하면은 여기 윤곽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상체는 정면. 맞지? 그 다음에 다리. 측면에다가 왜 발이 있잖아. 발 전체 모양, 복숭아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그림 안에 2D 안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 3D를 구현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집트인들의 어떤 소망, 이용을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집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또 한성그래요. 어떤 뭐 작품이 있다면은 그 작품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시대 상황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집트는 크게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있어요. 상 이집트는 뭐를 기준으로 할까요? 이집트를 흐르는 강은 뭡니까?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 위쪽에 있는 나라가 상 이집트였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하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잘라가지고 윗부분 상, 아랫부분 하. 이때가 바로 5천년 전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메네스 왕조에 의해서 이제 고대 이집트가 이제 통일이 되면서 이제 이집트 왕조가 생깁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3,200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언제쯤일까요? 기원전 약 30년 전. 이때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가장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기원전. 그래, 클레오파트라. 자, 그럼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흑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흑인 아닙니다. 이집트, 아프리카 나라잖아요. 그럼 그게 흑인들 사는데,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이 프톨로메마이오스 왕조가 뭐냐면, 기원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집트를 정복을 합니다. 그때 왕조를 세우는데, 그 왕조가 바로 그리스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자, 그럼 서양의 어떤 시선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똑똑하다. 또 예쁘다. 맞아. 예쁘고 특히 좀 요염하고 섹시하고 이런 이미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위기죠. 그렇죠? 이런 분위기. 클레오파트라면 딱 떠오르는 거. 이거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남성 필력이 좀 많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에서 아주 유명했다. 카이사르. 카이사르 시저죠, 그렇죠? 매일 제왕절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저법이라고 얘기해요. 왜? 카이사르가 배를 갈라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다른 말로 시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좀 늙은 사람인데 저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누군가요? 안토니우스. 시즈가 나중에 죽잖아요. 누구한테 죽습니까? 자기 아나대로 브루투스. 그래서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점점점. 왜? 자기가 가장 사랑한 양아들이었죠. 그때 브루투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나는 시즈를 사랑한다. 자기 아버지. 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공화정이다. 공화정.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을 위해서 시즈가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황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죽여버렸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또 명예훼손이었죠. 자, 그래서 숱한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요건 이제 파피루스에 그려진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진면목이 나타날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이미지, 요염한 이미지. 누굽니까? 배우? 잘 모르겠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아마 그 아카데미 상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기술로 클레오파트라를 복원을 했습니다. 짜잔. 미인입니까? 그냥 흔한 흑인이죠. 생각만큼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머리가 되게 좋아가지고요. 바로 이런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이집트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후세에서는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정체적인 측면보다는 아주 요염하다, 섹시하다, 판무파탈 뭐 이런 이미지로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순수한 그리스계 같지는 않죠. 흑인 피가 약간 섞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인들의 종교관을 보겠습니다. 자,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빼놓고는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 태양신. 자, 그래서 왕을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태양신의 신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라입니다. 태양을 항상 이렇게 이고 있죠. 그리고 이 배는 뭐냐면은 바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승의 신에게 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에 영혼을 데리고 저승의 신에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태양신 라입니다. 자, 그 다음 파라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집트 왕. 어디에 많이 나와요?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파라오 얘기 나오고 그때 모세 뭐 얘기 나올 때 파라오 얘기 나오잖아요. 자, 파라오라는 뜻은 뭐냐면은 위대한 집. 여기서 집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전에 태양신 바의 아들이라고 했죠, 왕이. 그러면은 이 집이라는 것은 파라오는 왕을 얘기하는데 왕의 뜻이 자 위대한 집입니다. 집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육체. 위대한 이거는 신성. 그래서 왕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은 저 육체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을 카라고 얘기합니다. 카. 그래서 이 카가 이 태양신 라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저승신에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라고 얘기합니다. 바는 어떤 인간적인 인격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왜 이집트에서는 이런 벽화가 발전했을까요? 벽화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 의문을 지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풀어줄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굳이 벽화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상형 문장을 써도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자, 저성 신에게 갔는데 이제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죠. 자, 여기 미란 왜 만들었어요? 나중에 나중에 받아서 그 그렇지. 사람이 부활하면 그렇지. 다시 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맞다. 바로 그겁니다. 자, 이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갔다가 나중에 이제 정의의 진실의 저울인가 정의의 저울인가 거기는데 딱 달아가지고 죄값이 작으면은 다시 예전의 자기가 거하던 육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지평선의 신들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이집트인들의 어떤 종교관이었습니다. 자, 벽화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주 유명한 벽화인데요. 자, 죽음의 신 이름은 오시리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부활했죠. 부활했거든요. 토막을 냈는데 그의 안에 이시스가 주어가지고 부활시켰다. 이 부활 신화가 거의 중동 쪽에 쫙 퍼지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했죠. 맞죠? 그게 바로 이쪽의 영향을 되게 이 설화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죽음의 신 오시리스 찾아보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자, 여기 도리깨를 들고 있죠. 도리깨는 어떤 역할을 하죠? 농작물을 할 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성과 저성의 신이기도 하고요. 바로 농사의 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쭉 볼까요? 여기는 누군 것 같습니까? 심판받은 사람. 영혼이겠죠. 바로 칸. 맞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를 한 것 같나요, 지금? 자, 요건 뭘까요? 요거. 심장. 이 사람의 심장을 달아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아니미트라고 합니다. 이게 악어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얘가 바로 이 사람을 왕 먹어치워서 완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럼 부활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집트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공포의 대상이 되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지혜의 신, 바로 토트가 파피루스에서 열심히 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자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부활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왜 벽화가 중요했을까요? 이집트인들에게는 특히 왕에게는 왜 벽화가 중요했을까요? 죽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또 한번 자신의 얘기를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앉아 있는 이 학년 이름 뭐지? 정현이? 정현이는 왜 이렇게 벽화가 많이 그려지고 중요한 겁니다. 자, 힌트 줍니다. 힌트는 바로 이 심판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심판. 사람들한테 눈으로 보여줘서 의미를 부각시키는 사람들한테 좀 비슷하다. 근데 그건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오시리스가 보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다. 지금 그 정답에 건져고 있습니다. 자, 갔는데 이 벽화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놓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자기가 여기 이게 내려가가지고 얘한테 아메니트한테 먹히지 않도록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선한 일도 했고 이런 것들을 쫙 그려놓은 게 바로 벽화입니다. 결국은 이제 심판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가 신들의 세계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벽화를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벽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의 특징. 미보다는 완전함. 뭘 통해서 알 수 있었나요? 신기하게.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하나의 평면에서 다 표현됩니다. 바로 이게 미보다는 완전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이건 넛지의 새사냥이라고 아주 또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남자가 있고요. 뭘 사냥하고 있나요? 새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새사냥이잖아, 새사냥은. 자, 그리고 옆에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와 이 여자는 얘한테서는 어떤 관계일까요? 누가 자기 부인일 것 같다? 1번이야, 2번이야? 1번. 왜 1번이라고 생각했죠? 더 커서. 더 커서 맞습니다. 여기가 자기 부인. 그리고 여기는 어떤 여자일까요? 뭐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엔 좀 나름대로 에로틱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연꽃으로 만든 어떤 향수 같은 게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정면, 얼굴은 정면, 몸은 정면. 하여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문입니다. 예문이죠. 뭐 같나요? 예. 고양이. 그 다음에 고양이 있고 새가 있죠. 그래서 이집트 벽화에는 이렇게 동식물 같은 경우는 되게 자세하게 그렸대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그때 당시 동물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이집트 벽화를 참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정밀하게 묘사했어요. 자, 이런 것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 현대적에서. 자, 우리 현대 화가 중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의 평면에 모든 입체적인 관점을 다 집어넣어서 그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 보겠습니다. 도라 마리 주상.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실제 모델이고요. 도라 마르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어요. 피카소의 5번째 부인. 피카소가 늙어 죽을 때까지 상당히 아주 많은 여자. 소위에서 오므가트이죠, 오므가트. 자, 그래서 뭐 사진작가기도 하고요. 아주 지적인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게르니카에서 우는 장면의 여자가 있죠. 그 여자도 바로 이 도라 마르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뭐자 이거는 어디를 받는 거야? 측면을 받죠. 눈은 정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여기서는 이쪽 면, 여기서는 이쪽 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 면. 맞죠? 그리고 여기는 손등과 손측면이 한꺼번에 다 그려져 있죠. 자, 이런 걸 바로 우리가 입체파라고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림을 이 입체파의 관점에서 그렸을 때 아마 첫 작품이 아마 이 아리노모의 처녀들이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실제 제목은 여기 되게 순화해서 들어온 겁니다. 원래 제목은 뭘까요? 원래 제목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좀 되게 좀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얘기해봐. 뭐라고? 큰 소리로. 맞습니다. 아비뇽의 상녀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런 제목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제목을 처녀들로 바꾼 거죠. 이게 처음에 그림이 나왔을 때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집트의 조각상입니다. 딴 거는 아까 전에 다방면으로 막 그렇게 표현했는데 왜 이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쟤는 그냥 3D잖아요. 그렇지. 얘 자체가 맞았어. 얘 자체가 바로 3차원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각상은 이 자체가 3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집트의 유명한 이제 말세우스 왕과 왕비 조각상입니다. 먼저 자,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은 왜 어떻게 정형화되는지 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집트 조각은요. 자, 키를 23.5라고 치면요. 자, 무릎까지가 7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까지가 13입니다. 그 다음에 목까지가 19입니다. 정확하게 이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 사람이 정말 키가 작든 뭐 불부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정형화된 패턴으로 표현해서 이유는 뭘까요? 또 작년 2학년 6반 출신들 얘기 한번 해볼래요? 예뻐서 맞았어. 이거 되게 좀 훤칠하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뻐서 맞습니다. 또 멋있었어. 예. 계속 씻어 먹고 있죠. 또 이제 아름다워서 나와야죠. 자, 원래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집트의 그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집트는 매년마다 뭐가 범람합니까? 나이가 맞죠. 그러니까
되게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불멸하고 지속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패턴화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렇게 완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뭐 잘생겼고 키가 크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비하고 왕하고 키가 똑같습니다. 비율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남녀가 동등하고요. 맞아. 왕과 왕비가 아주 동등합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동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키가 작거나 비율이 달라졌거나 그랬겠죠. 자, 그래서 파라오나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 비율을 따랐고요. 일반 평민들을 그렸을 땐 이 비율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왕들, 그러니까 왕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 미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이콘과 그의 아들들. 라이콘은 혹시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어느 대목에서 나옵니까? 바로 목말 집어넣고 있잖아 무슨 성 얘기 나오고 트로이 맞았어. 자, 트로이에서 한 10년을 버티죠. 얘들이 끈질기게. 그래서 문을 열지 않고 계속 사수하니까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죠? 목말을 만들어서 앞에 딱 놔둡니다. 그랬더니만 트로이 성 안의 사람들이 이 자식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 트로이 목말을 데리고 들었죠. 그때 유일하게 저거 데리고 오면 안 돼. 성 안에 끌어들이면 안 되라고 유일하게 경각심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이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 신들은 바로 트로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통 힘을 쓰고 있었는데 얘가 혼자서 야! 집어넣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세이돈이 열받아가지고 얘가 죽어가라고 하면서 뱀을 던져버렸죠. 그래가지고 여기 라이콘의 아들들과 라이콘이 이 뱀에 의해서 지금 질식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작품이 중에서 1번, 2번입니다. 어느 게 미켈란젤로, 조각을 가장 잘한다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2번?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왜 1번이라고 생각했지? 그냥 찍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훨씬 더 정교해 보입니까? 자, 2번이라고 얘기한 사람 왜? 필요 없어요? 똑같이? 똑같이 필요 안 나요? 자, 미켈란젤로 작품은 바로 2번입니다. 이거는 언제?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교를 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죠. 오히려 이게 더 멋지지. 이 멋진, 이 고통이 절규하는데도 얼마나 지금 멋져. 근육질에다가, 이 빨래판에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벌써 완벽하게 어떤 그 조화와 균형이, 그 다음에 섬세한 어떤 인간의 감정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었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걸 발굴했을 때 이걸 보고 그렇게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야 정말 한수이군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조각하면은 항상 느껴지는 게 항상 우리가 드는 게 뭡니까? 바로 팔등식 황금 비율 보겠습니다. 모든 비율이 다 그렇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면요 이 목에서 배꼽까지가 1.61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까지가 1이면요 다시 배꼽까지가 1.618입니다. 이게 바로 팔등신 황금비율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바로 균형비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로의 비너스도 마찬가지죠. 1대 1.618, 1대 1.618 하나도 외 없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정말 조각상 같다. 비율이 좋다.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나체상이 이거는 이제 후에 발견됐고요. 보통 남자 나체상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여자보다 또 남자의 나체를 조각한 조각상이 훨씬 왜 더 많았을까요? 민영, 왜?
그렇지, 맞다. 이때 당시에는 남자의 눈이 더 아름답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2학년들한테도 얘기를 했겠지만 그리스 나라 중에서 여러 나라, 세 나라가 있죠. 마케도니아, 아테네, 그 다음 스파르타. 특히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운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열흘마다 발가벗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 살쪘지? 운동해. 바로 다이어트를 강제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막 강하게만 다이어트를 시키고 해가지고 정말 몸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지중해 상태였죠. 그러니까 항상 따뜻해. 그러니까 벗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운동 경기할 때 여자들은 참가 못했죠? 남자들 다 먹고 그렇지, 남자들이 다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 시대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 대상에 여자는 없었습니다. 여자와 노예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지금은 아름다운 몸을 얘기할 때 남자를 떠올리니까 여자를 떠올리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 이렇게. 자, 라이프가 아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BC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코모두스 왕제. 이거는 AD 190. 자, 여기와 얼굴 표정을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의 차이점은 뭡니까? 표정이죠. 얘는 표정이 리얼해요. 얘는 표정이 없어요. 왜 얘는 표정을 없앴을까? 이거 우리 2학년들한테 한번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나? 그 기독교 영향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때는 아직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확 터진 시기는 아니죠. 비슷한 거야. 한번 누가 한번 자신있게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볼래요? 그는 왜 근엄하게 보여야 됐어? 왜? 황제니까. 자, 바로 뭐냐면은 황제가 이때부터 신의 반열로 올랐었다는 겁니다. 신이라면은 뭐가 없어야 돼? 인성이 없어야 되죠.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감정입니다.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놀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얼굴 표정이 나타나는데, 이게 얼굴 표정이 난다면은 이 황제가 신이란 말이 아닌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이지. 근데 신이어야 돼. 그럼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 어떻게? 무표정. 그래서 여기는 표정이 있다. 하지만 여기는 표정이 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어떤 기준은 신이었을까요? 인간이었을까요? 그리스 시대 때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거기는 신들이 신 같지가 않죠. 맞죠? 증오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맞죠? 그래가지고 신과 인간의 사이가 거의 구분이 없었다. 바로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미를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관점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뭐가 관점이었습니까? 아름다움이었습니까? 아니면 완전함이었습니까? 완전함이었죠. 그런데 그리스 시대 때부터는 바로 아름다움을 얼마나 잘 표현했느냐. 그 다음에 신이 아닌 인간이 왔죠. 자, 이집트와 그리스의 환경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사막이죠. 그 다음에 나일강이죠. 해마다 번남합니다. 번남이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홍수에 의해서 그냥 다 쓸어가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막.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러니까 삶이 어때? 너무나도 고달프죠. 왜? 이런 공포와 이 막막함에서 살아가야 되잖아. 그럼 현실이 중심이 될까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중심이 될까요? 내세죠. 현실에서 힘든 사람일수록 우리 종교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얘가 이렇게 힘들고 비루하게 살지만 죽고 나서는 난 천국 갈 거야. 천국에서 난 떵떵거리고 살 거야. 바로 인간입니까? 이게 바로 소위 얘기하는 내세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현세가 아닌 축전 여기에 맞춰져 있다. 내세. 그래서 어떻게 내세에서 살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를 잘 받아야 돼? 저승의 신에게 심판을 잘 받아야 되지. 맞지, 그지?
그래서 심판을 잘 받아가지고 다시 미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서쪽 지평선 너머에 살 거야. 거기가 바로 신들이 사는 세계니까.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전부 다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서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어딜까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유명한 농산물 있죠. 뭡니까? 올리브. 올리브는 기름진 땅보다는 좀 약간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떨까? 농업이 발달할까? 아니면 상업이 발달할까? 상업이 발달하죠. 맞죠? 왜? 교육을 해야 돼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실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실. 내가 돈을 얼마나 돈을 버느냐. 내 주머니에서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가. 내가 무엇을 살지, 또 무엇을 살지. 이걸 고민하니까 완전 현실적인 거죠. 자, 여기는 항상 알아두십시오. 강을 끼고 있는 나라는 항상 중앙집권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바로 시민계급이 우선이 되는. 그러니까 상업하면 시민계급이 우선되는 어떤 민주정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나일강이라든가 아니면 황하강이라든가 이런 인류의 4대 문명을 끼고 있는 곳은 전부 다 중앙집권체제입니다. 왜? 치수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강을 재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중앙집권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신, 제우스. 제우스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시도 때도 찌글떡대고 덮치고 그러면 또 누가 항상 또 질투를 하죠. 누가 질투합니까? 해라. 맞죠. 항상 질투합니다.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 상당히 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신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심판. 맞죠? 정말 엄격한 신이죠. 무서움, 두려움, 경외의 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과 인간의 구분이 딱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세적, 그 다음에 여기는 내세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술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와 이집트 미술의 세계는 뭐냐면 현세와 내세, 그 다음에 균형미와 완전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날개가 있고,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나? 바로 승리 여신 니케입니다. 나이키.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야. 자, 원래는 이제 완전하게 조각 나왔던 걸 해가지고 지금 다 붙여가지고 복원을 시킨 거예요. 이거요. 한쪽 날개에는 아예 없었는데 습고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3.3m가 되는 이 거대한 석회암이 대리암이죠. 이 대리석 덩어리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늘 그리는 어떤 주름 잡힌 옷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콘트라포스. 자, 인체를 표현할 때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한쪽 발은 앞으로 내고요, 한쪽 발은 뒤에 이렇게 있는. 자, 이게 바로 콘트라포스트 구도인데 이런 대표적인 구도들이 아주 미술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습니까? 보티첼리죠. 보티첼리 비너스잖아. 여기도 똑같죠. 한쪽 발 앞으로 나오고요, 한쪽 발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말로의 비너스. 이것도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콘트라포스트 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로고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회사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나이키입니다. 승리 여신 나이키, 니케. 맞죠? 이거를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걸 도와는 사람이 50달러를 팔았대, 회사에. 단돈 50달러에. 너무, 아마 그 화병으로 죽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 이게 정말 이 브랜드 가격만 따지고 보더라도 이게 상상 몇 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50달러에 회사에 팔아버렸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3미가 넘는 큰 조각이 조화와 균형을 극적으로 표현했죠. 헬레니즘 예술의 바로 정수가 니케의 상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건 무슨 신전입니까?
파르테논 신전이죠. 원래는 이게 뚜껑도 다 있었는데 이게 전쟁할 때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를 점령했을 때 그 베네치아 군과 싸웠을 때 여기 안을 화약고로 썼대요. 그러다가 그 베네치아 군이 이제 대포를 빵 쐈는데 이 나머지가 훅 다 날아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를 열주 양식이라고 열지어서 있다. 뭐 주자, 기둥 주자, 기둥이 열지어서 있다. 열주. 그 다음에 이거는 스토아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이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 바로 부숙사 무량수전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응? 기둥이 어땠어요? 있어요. 기둥이 있어요. 자, 기둥이 되게 비슷하죠? 중간이 어때? 볼록해요. 여기도 중간이 어때? 볼록해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요런 건 이제 엔타시스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베를린 양식이라고 합니다. 요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요거는 위가 오히려 아래보다도 더 가늘죠. 그래서 요거를 엔타시스 양식 중에서 여기는 이제 베를린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중간을 약간 볼록하게 했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이렇게 볼록하게 해놓았을까요? 이거 맞추면 쌤이 사탕을 해요. 생각보다 맞추기 쉽습니다. 세우려고 틀렸습니다. 왜 중간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더 볼록하게 했을까요? 귀신 보지 마. 여기 귀신이 딱 그리니까 그 귀신의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데. 또 에스라엘 보통 여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니? 안정적. 좀 비슷합니다. 이제 정답이 이제 얼추 접근이 들어갑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려고. 그거는 비싸게 샀습니다. 빨리 맞춰보십시오. 이걸 맞춰야지 이제 오늘 수업이 끝이 납니다. 부서지지 말라고. 바다가 범람하면서. 그거 재밌는 예, 틀렸습니다. 뭘까요? 쌤은 이거 주고 싶다니까요. 남자의 그냥 남자. 저게 남자를 상징합니까? 뭐가 상징되는 거죠? 지금 거의 정답이 다 왔어요. 아까 이제 안전해 보일. 하여간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시죠. 어떻게 보여? 황금비율. 황금비율? 얘도 800힘이니? 자, 결정적인 힌트 나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이게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하고 멀리서 봤을 때하고 달라요. 멀리서 봤을 때 일자리. 맞아. 저렇게 해놔야지 멀리서 봤을 때 똑바로 이렇게 보여요. 하지 말아줘.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